오늘은 뭐 시장 자체가 일단 밀고 올라올 만큼 밀고 올라온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조정이나 이런 색깔들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뭐 특별히 크게 뭔가 이슈로 말씀드릴 거론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만 살짝 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에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는 왜 요새 안 보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안 보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거 분석하는데 시간을 쓰면 그건 약간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 미국 CDC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7일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서 확진율이 좀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에요. 환자 수. 근데 환자 수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진율이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 안정화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잡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백신도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이 역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근데 인도가 연일 난리인데 브라질도 난리였다가 보시면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인도는 아직까지, 이건 월드오미터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존스홉킨스 데이터였고, 이건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브라질 확진자 다 늘다가 줄고 있고, 인도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신문을 막 뒤덮고 있죠. 예전에 이탈리아를 보는 것 같아요. 뒤덮고 있는데 이거가 공포스러울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의 미래는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요. 난리를 쳤던 영국 보시면 이 백신 투여하고 나서 완전히 밑으로 가라앉았죠. 일정 부분 뭐 강력한 봉쇄 백신 투여 이 두 가지로 완전히 잠재워 버렸거든요. 그리고 가장 빨리 했던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역시 잠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인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제 문제는 인도가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인프라, 뭐 도로 같은 인프라든가 아니면 병원 같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뭔가를 전파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방어를 할 수 있죠. 어떻게 방어해요? 입국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뭔가 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미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백신도 없던 때도 거쳐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거쳐오면서 상황을 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 영향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관련된 것이 또다시 주식시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려면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바이러스가 발견돼야 돼요. 변이 바이러스가. 그런 경우에는 백신을 투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봉쇄 조치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 그 이외에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뉴스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가 생겼다라고 말고는 다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식시장 보면 뭐 그냥 약세로 끝났고, 상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우리나라가 1%나 빠졌어요. 이제 아시아 시장 쭉 보면 아시아 시장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1%. 가장 잘 버티고 있던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요새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 중국 시장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보면, 미국 특이사항은 연준이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상승 탄력,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죠, 사실은. 보면 미비한 움직임이에요. 물론 다우는 좀 많이 깨졌습니다. 다우를 보면 다우가 지난번 약간 깨질 때 있었던 것만큼 다시 내려왔어요. 여기 보시면 위클리 주간을 보면 다우 보시면 밑으로 지난번에 숫가가 깨졌었는데 그만큼 다시 내려왔죠. S&P 500 지수 보면 그렇진 않아요.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우보단 낫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혼조세고 조종에 대한, 그러니까 상승 탄력은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올 건 다 나왔다. 제롬 파월 연준이 추가로 뭐 양적 완화를 할 이유도 없고,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막 난리를 치면서 그 얘기도 안 하던 가정 관련된 경기부양책까지 쏟아냈는데 그걸 공화당이 다 인정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미 이제 시장에 다 반영이 돼서 일정 수준 윗방향보다는 약간씩 흔들리는 조정의 방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어제 초반부에는 좀 약세였지만 후반부에는 머리를 계속 들면서 끝났고, 그래서 일봉색의 바닥을 찍고 역배열로 만들어졌던 게 정배열로 갈까 말까를 지금 한참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배열로 했다가 갑자기 쭉 빠졌었는데 약간 버티고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이 조정받을 때 얘가 잘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얘가 밀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얘만 혼자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 이후에 국면이 전환됐을 때 탄력을 받고 올라갈 때 얘가 상대적으로 밀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중국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마윈, 그러니까 국내외 이슈를 얘기 드렸었잖아요. 국외 같은 경우에는 뭐 5G나 혹은 그 반도체나 혹은 이제 슈퍼컴퓨팅처럼 군사 보안 관련된 것들에서 계속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 주로 IT 관련된 기업들이 조사를, 그러니까 제재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의 이제 시발점이 마윈이었는데, 이 기사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기사는 뭐냐면 뒷배를 봐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장점인 쪽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바꾸면서 그 시진핑 주석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제 이 마윈을 때리면서 그런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는 돌아가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주석을, 그걸 깬 게 시진핑 주석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상강 바다 휴먼의 희망과 흔적, 네이버 블로그 요 블로그에 있는 분이 쓰신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제 KBS 기사에 요거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뽑아낸 건데, 중국 공산당 18대 정치상무위원이,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7년까지였는데 여기 보면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이렇게 다 돼 있죠. 사실 상하이방하고 태자당 요 두 군데가 서로 세력이 맞부딪혀 있던 곳이고, 공청단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두 개보다. 그런데 이 이후에 여기 보시면 상하이방이 3명, 태자당이 3명, 공청당이 1명이었잖아요. 이 이후에 상하이방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2022년까지겠죠. 보시면 여기 보면 태자당인데 여기 태자당이라고 표시된 게 아니고 시진핑 측이라고 표시되죠. 시진핑 측. 그리고 공청당이 2명, 상하이방 1명 남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 중국 공산당이 상무위원을 이 시진핑 체제로 다 바꾸려고 하는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하이방 한쪽이 완전히 붕괴되는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런 쪽에 마윈의 수사를, 이 상하이방 쪽 수사를 하겠다고 뭐 건드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공산당 체제가 아니고 1인 당 체제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패턴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진핑 리스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일찍 발톱을 시진핑이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계속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좀 더 늦게, 좀 더 뒤늦게 뭔가 군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최근에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60만 만에 올해 첫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선언할 거라고 뉴스 보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중국 인구가. 사실 중국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니 작년 2000년대만 봐도 2010년도 마찬가지로 저임금 노동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쪽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지가 한 10년 좀 넘었는데 저임금 노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인구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은 저임금 노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구 피라미드 예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이 인구 피라미드는 Tools Regency, 그러니까 Tools Legacy.getmind.org라고 하는 곳에, 이 출처가 getmind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인구 동향인데 이제 이게 일본이고 이게 중국, 이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미국은 보시면 이 밑바닥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여기 중간 부분하고 청년하고 비슷하고 이 위에보다 많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출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일본 사례 보시면 일본이 가장 두꺼운 때가 여기에요. 40대
40대 후반에서 50대가 여기 두껍죠. 그 위에 두꺼운 데가 70대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훨씬 더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 위에 있는 수명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인구를 이 밑에서 벌어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중국은 여기 보시면 이 나이대 30대 중반의 나이대하고 여기 보시면 50대 초반대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이 세월에 여기 있는 이분들이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한 15년, 20년 지나면 이때는 50대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인구 구조 이거와 똑같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중국의 인구 문제가 중국의 미래의 뒷덜미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고, 중국이 이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져보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그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현재 중국이 미래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투자의 정책을 푸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거는 IMF 데이터입니다. IMF의 1인당 GDP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군데를 제가 뽑아놨는데, 여기가 미국이에요. 6만 8천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나라 3만 4천. 말레이시아가 11,000입니다. 중국이 여기 보시면 말레이시아 11,600이고 중국이 11,820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인당 국민소득은 말레이시아나 중국이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구수가 원체 많으니까 그 전체 규모의 GDP를 가지고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중국이 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 1인당 GDP 수준으로 놓고 보면 중국 경제가 그렇게 큰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인구 구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될 부분은 예를 들면 기술력이죠. 기술력, 중국은 최첨단 우주까지 달 뒤편 화성까지 보내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약간 뒤에서 쫓아가는,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후발부에서 쫓아가는, 이래서 첨단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 규모도 있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따라 넘을 수 있겠느냐? 중국이 미국을 따라 넘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 규모로는, 총 규모로는 따라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시스템, 자율경쟁 체제 하에 자본주의, 철저한 자본주의에 대한 움직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뭐 창작이라든가 뭐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 요번에 이제 마윈이나 이런 인터넷 쪽에서 공산당이 강력하게 제재를 보이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국가 경쟁력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따라가겠지만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데다가 인구 구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중국은 노령화 인구를 떠받치기 위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 비용 관련된 것, 그다음에 연금 관련된 것들이 중국을 치이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또 한 가지 소개시켜드릴 부분이 사실 교육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동영상 하나를 소개시켜드릴게요. 동영상 제목은 이건데요. 보이지 않는 중국 덫에 걸린 이유는, 그래서 최준현 박사가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3프로TV에 나오는 동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 3프로TV를 광고 드리진 않아요. 여기 보시고 싶으시면 보십시오. 구독자 136만 명이나 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동영상 말고 최준영 박사께서 운영하시는 지구본 용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이트를 광고 드려요.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전 세계의 국가들이 어떤 단계로 성장했으며 그 성장 과정 중에서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쳤는지를 잘 들어보시면, 그 역사, 그러니까 뭐 투자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성장의 흥망성쇠를 같이 느낄 수 있어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드리는 건 이 최준현 박사의 지구본 용서를 구독하시면 구독을 광고 드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지 않는 중진국 덫에 걸린 이유는 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의 내용은, 축약해드리면 중국이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래서 이제 중진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의 필요성, 그러니까 중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 대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보면 굉장히 그 교육열도 높고 이럴 것 같지만 변방으로 넘어가 버리면 더 많은 인구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고 그만큼의 혜택을 정부로부터 못 받고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예전에 2만 달러 넘어가면서 3만 달러 가는 일 못 가는 일 한참 헤맸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2000년대에. 근데 그거를 사실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3만 달러로 넘어갔거든요. 중국이 옆에서 커지면서. 예, 중국이 과연 그렇게 넘어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3만 달러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들으시면 재밌어요. 여하튼 그래서 중국이 폭발적으로 계속 미국을 따라가면서 넘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잠깐 얘기 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증시자금 추이, 주변자금 추이를 보면 이게 69조거든요. 이게 100만이니까 여기에 10억이고 이거 조니까 69조인데 보시면 계속 증시 주변 자금 추이가 일정 수준 올랐다가 내리는 것 같더니 다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3월 이후에 증시 주변 자금이.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가면 계속 떠받치려고 하는 거고 어제도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팔았는데 이제 개인이 1조 넘게 증시를 매입했습니다. 주식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용자 잔고도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밑에서 보면 쭉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계속 국내에 있는 개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외국 주식들을 사실 작년에 국내든 외국이든 주식을 잡으면 다 튀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특히 서학개미들이 외국 주식을 잡으면서 폭발적으로 이익을 냈었는데 그게 올해 들어오면서 막 깨지는 현상들이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쪽까지 넘어가서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들도 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이제 해외는 사실 분석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기업만큼의 느낌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액션의 변동성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추세적인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할 수 있지만 재무 분석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무 보고서나 보고서가 국내에 있는 기업들만큼 그렇게 충만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국내 쪽의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개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은 그냥 현대차 관련된 정보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도 못 보신 정보일 것 같은데 그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대차가 지금 추세적으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주봉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배수, 이게 외국인 지분입니다. 한 46%까지 올라갔던, 많게는 40대 중반까지 올라갔던 지분이 30대 초반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일봉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지분들이 내려가면서 다시 30대 초반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줄이면서. 일견 이런 뉘앙스의 이유는 있습니다.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거는 어디냐면 카쉐어베이스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현대차가 유럽에서 판매된 차수예요. 근데 2021년도 보시면 이 유럽 그 차 판매 차수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작년보다도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엔 2월까지만 나왔어요. 그리고 3월 걸 보면 3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작년보다는 나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 2019년도보다도 1월달에 나왔다가 2월달에는 그렇지 못했죠. 강력한 봉쇄를 한번 취했었죠. 초반에 1월 약간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3월달에는 약간 회복하고는 있지만 2019년도까지는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하고 여기 보면 유럽 판매 대수가 한 5, 6만 대 쭉 이렇게 4만 대에서 5만 대 됐었죠.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도 거기까지는 못 갔었지만 일정 수준 한 3, 4만 대 정도는 5만 대, 6만 대, 5만 대, 4만 대 정도 갔었네요.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미국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과거에 있는 패턴만큼 넘어갔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6만 대였는데 그 이전에 7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예전에 계속 뉴스 보도를 보여드렸지만 그 타이거 우즈께서 살신성인 하셔가지고
대규모로 판매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뉴스보도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타이거 우즈 현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사고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7만 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거 한참 잘 팔 때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이가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개선 추이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하고 중국 쪽에서 이제 일어나야만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탄력을 받고 올라갈 거고, 중국하고 유럽 쪽에서는 아무래도 전기차 쪽이 포커스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전기차 쪽에 좀 성과를 계속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현대차 주식을 들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저것 잡다한 얘기들 많이 드렸습니다. 시장 자체는 한동안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식마다 서로 시비가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념하셔서 잘 관리를 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